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15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딸 하나와 초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남편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네, 저는 지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어요. 귀책 사유는 당연히 남편에게 다 있는 이혼이었고요. 지금은 남편에게서 벗어나 저희 세 식구가 나름대로 잘 지내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으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에 털어놓고 조금이라도 더 시원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제 남편은 쓰레기입니다. 그것도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요. 물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지금 제 자식들을 만난 걸 후회하지는 않지만요. 남편의 첫인상은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비전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별로 믿음직스럽지도 않은 그런 사람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인데 왜 결혼했냐고 하실 텐데 한 가지 다른 사람과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를 너무 사랑해준다는 거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이후로 엄마가 저를 혼자 키웠거든요. 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그리워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좋은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따로 아버지를 찾아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그런 저에게 남편은 정말 사랑만 줬어요.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바로 같이 해주고,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하면 바로 함께 가주고,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사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때 제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민철 씨는 승희 네가 별을 따달라고 하면 별이라도 따올 사람 같아. 남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저는 오죽했겠어요.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못 믿어온 구석이 있더라도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한 거였고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남편에 대한 안 좋은 감정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그때 남편의 마음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뭐 그랬으니 그 꼴을 보고도 여태 살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뭐 하나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제대로 된 가족이 없는 저를 사랑해주고 가족을 만들어줬다는 그 고마움이 완전히 없어질 만큼의 큰 배신이 있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실 그 전에 남편은 변했고 수없이 많은 배신들이 있기는 했어요. 남편의 첫 배신은 저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취직했어. 이런 거짓말은 아주 상습적이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한 탓에 둘 다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늘 그렇듯한 말로 돈을 벌어올 것처럼 이야기하고서는 그게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일을 2개, 3개씩은 해야만 했어요.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격리를 보기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해보기도 하고 택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을 한 번에 다 했던 적도 있었고 말이죠. 남편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꼬박꼬박 용돈은 받아갔어요. 이게 다 투자야. 사람 만나서 내가 이야기하고 그래야 일자리가 들어오지.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지만 말이죠.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저는 밤낮 없이 뼈가 빠지게 일만 했네요. 지금 생각해도 제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몰랐을까 하고 말입니다. 뭐 바쁘기도 했지만 굳이 알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 자식들은 그런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러려면 엄마 아빠 모두가 있는 집이어야만 했고 말이죠. 참 미련했네요. 아빠가 있다고 정상적인 가정은 아닌데 말입니다. 저 몰래 통장에 돈을 빼다 쓰거나 일을 한다고 하고서는 거짓말을 한 것,
돈을 얼마 주면 좋은 자리에 취직을 시켜준다고 해서 목돈을 가져간 일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사기였다며 제 앞에서 펑펑 울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달래며 돈은 또 벌면 된다고 위로했었는데 그것도 본인이 어디다 가져다 쓰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뭐 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 수많은 거짓말과 배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을 놓지 못한 이유는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와 그래도 저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의 첫 바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이제 이 사람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었어야만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첫 번째 외도를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민지 아빠, 오늘 근사하게 차려입었던데? 근사하게요? 어떻게요? 그냥 정장 딱 입고 멋지게 가던데. 기분 좋아 보이더라. 인사도 웃으면서 받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저에게는 친구가 죽어서 장례를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며칠 걸릴 거라고 하고 나갔는데 기분이 좋아 보인다뇨? 제 앞에서는 울었으면서요. 그래서 의심했고 그게 바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나도 저질러 놓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도 들었고 당신이랑 우리 애들을 잃을까 봐 무서웠어. 진짜 너무 미안해. 남편의 첫 번째 외도를 용서해 준 건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사과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아, 물론 저도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기도 했지만요. 그래, 한 번쯤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나를 붙잡는 거 보면 아직 나를 향한 마음이 달라진 건 아니구나. 그렇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최면 아닌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잖아요. 한 번 그러는 사람이 원래 두 번, 세 번 그러는 거라고요. 절대 한 번으로 그치는 경우는 없다고요. 내가 모를 뿐이었죠. 제가 두 번째 바람을 알게 되고 그걸로 저희 집이 완전 풍비박산이 났지만 아마 그 사이에 다른 여자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인간이니까요. 첫 번째 외도를 저에게 들키고 난 뒤 한동안은 남편이 참 잘했습니다. 저에게도 잘하고 아이들에게도 잘했어요. 그리고 가장 달라진 점은 이거였습니다. 나 취직했어. 남편이 취직한 겁니다. 친구의 소개로 한 공장의 관리자로 취직을 한 거였어요. 작은 공장이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돌아가는 공장이고 다른 직원들이 일이 능숙해서 자신은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너무 운이 좋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제 이막이 열린 것 같고 말이죠. 첫 번째 외도를 저에게 들킨 후 저와 아이들을 잃을 것이 너무 두려웠고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취직 자리까지 알아보고 취직했던 남편. 이게 얼마나 갔을 것 같으세요? 저는 물론 남편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고작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이요. 나 회사 그만뒀어. 왜? 너무 편하고 좋다며. 당신 일하는 것 대비 월급도 잘 나오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 무슨 이유인데. 이유나 좀 들어보자. 왜 그만둔 건데? 6개월간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오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가정이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워낙 힘들게 돈을 벌어왔던지라 이제는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갔으니 제가 얼마나 허탈했을지는 들으시는 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남편의 대답에 얼이 빠졌던 기억이 있네요. 공장장 그 새끼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잖아. 소리를 질러서 그만뒀다고? 아니, 점심시간에 10분 정도 늦었다고 냅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 사람이랑 나는 일 못해. 밥 먹는 걸로 지랄을 해? 왜? 알고 봤더니 남편은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 늦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고 손해가 나니까 공장장으로서는 참다 참다 이야기를 한 건데 남편은 고작 그 정도로 지랄한다. 뭐 이렇게 반응하니 그분도 욱하셔서 소리를 지른 거라고 말이죠. 그 일자리를 소개해준 친구와도 연이 끊긴 걸로 압니다. 제가 다 그분에게 죄송했던 기억이 있네요. 친구라고 소개해준 걸 텐데 그런 꼴을 당한 거니 말이죠. 대충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는 아실 수 있으시겠죠. 책임감도 없고 철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이요. 왜 그런 말들을 하고는 하잖아요. 여자는 자신을 좋아해주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말 말입니다. 그건 적어도 기본적인 책임감이나 생각이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정말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남편이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한 적은 없습니다. 매번 어디 아르바이트식의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어딘가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일을 못해서 계약 기간이 채 끝나기 전에 잘리고 그런 일의 반복이었어요. 사기꾼처럼 말은 어찌나 번지르르하게 잘하는지 매번 이유를 찰떡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일을 그만둔 이유나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까지 말이죠. 모두 다 거짓말이었고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뿐이었지만요. 남편의 두 번째 외도를 알게 되기까지 저는 그렇게 또 매번 속아가며 지냈습니다. 두 번째 외도를 알게 된 건 제가 먼저 이상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첫 번째 외도 이후 세월이 꽤 흐른 상태이기도 했고 남편도 더 이상 저에게 변명 같은 걸 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전화를 왜 여기서 안 받아? 내가 어디서 전화 받는 것까지 네 눈치를 봐야 하니? 그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번지르르하게 거짓말이라도 했는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은 거요.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겠죠? 사실 당시에 저는 남편의 외도를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 때였거든요. 엄마가 아프셨습니다. 암이라는 이야기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는데 시한부시라는 말까지 들은 뒤로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어요. 저희 엄마는 아직 일흔이 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벌써 엄마를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많이 힘들 때였습니다. 나 요즘 힘들잖아. 당신이라도 내가 신경 안 쓰게 잘하면 안 돼? 이럴 때만이라도? 그냥 네가 나를 신경 안 쓰면 될 일 아니야? 나 신경 쓰지 마.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던 남편에게 정말 많이 섭섭했던 기억이 있네요. 왜? 사람은 기쁠 때보다 슬플 때나 안 좋을 때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정말 진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로 제 편이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본인이 좋을 때만 잘해준 거니까요. 어지간하면 모른 척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나 이번 주 주말에 안 들어가. 이제는 거짓말을 할 생각도 없어? 그런 노력도 안 하니? 그러게 내가 그냥 갈라서 자고 했잖아. 남편은 배째라는 식이었어요. 어차피 자신은 가진 것도 없어서 이혼하면 손해될 건 없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쉽게 이혼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정말 못된 사람인 것 같네요. 남편이 제가 이혼을 요구하지 못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는 것도 상간녀와의 대화한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와이프는 무슨 병신이야? 다 알면서 찍소리도 못하게. 지가 아버지 없이 커서 새끼들을 아버지 없이 키우는 걸 무서워해. 무슨 강박 증상이 있는 사람처럼 절대 나한테 먼저 이혼하자는 말 못할걸? 그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 와이프 좀 불쌍한데? 불쌍하기는 뭐가 불쌍해. 그냥 네 말대로 병신이야. 병신. 자기 아내를 두고 상간녀에게 병신이라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그 지경일 거라고 그래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그런 인간이었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힘들기는 해요.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병신이 맞았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고도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못했으니까요. 남편도 그런 저를 알아서 그런 대화를 했음에도 대화 내용도 하나도 지우지 않고 심지어 휴대폰을 잠궈놓지도 않은 거겠죠. 제가 보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 말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이기라도 했다면 저는 그 어떤 수모를 겪어도 그냥 살았을 겁니다. 남편 말대로 저는 아버지 없이 컸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삶은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요. 뭐 불륜하는 새끼가 애초에 좋은 아빠일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애가 아빠랑 주말에 놀고 싶다잖아. 주말이 이번 한 번뿐이야? 매번 돌아오는 주말인데 왜 그 정도도 못 참아? 그러는 너는?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는 일은 잘 없는데 그때는 남편도 조금 놀란 것 같기는 했어요. 애한테만 주말이 매번 돌아오니? 너도 다음 주도 있고 다다음 주도 있잖아.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가족 나들이를 내팽개치고 그 상간녀를 만나러 간 날,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못해도 되지만 자식에게는 이러는 건 저도 참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엄마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제가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거든요. 조금 철없는 사위지만 그래도 내 딸과 손주들에게는 잘하는 사위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남편, 그 모습을 말이죠. 박서방 얼굴 못 본 지도 오래됐구나. 올해 추석에는 박서방 얼굴 좀 보자. 내가 데리고 올게요. 아이고, 오랜만에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겠구나 그래. 엄마가 아픈 걸 남편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다고 추석에 가자고 하면 그래도 그건 따라 나설 줄 알았습니다. 저와 관계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사람 된 도리로 말이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날 나 일 있어. 일이 있어도 빼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다니까? 다음에 갈게. 다음에 언제? 아, 다음에 간다고 좀. 그 말을 듣는데 제 이성의 끈이 날아가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친구 관계도 거의 다 끊기고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그 상간녀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추석에 혼자 지내기 외롭다고 오빠가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상간녀의 문자도 이미 본 상황이었고요. 나 이번에는 진짜 안 참아. 이것마저 안 들어주면 나 너랑 진짜 끝이야. 아이고, 그래라 그래. 누가 뭐 겁날 줄 알고?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제 말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엄마가 너한테 좀 잘했냐? 그런데 어떻게 이래?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 장모님이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것마저 그년 보러 간다고 안 갈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그년이라고 하지 마. 그 와중에도 상간녀 보고 그년이라고 했다고 버럭하는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왜? 네 마누라한테는 병신이라고 그렇게 낄낄거리면서 떠들면서 그년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아파? 신경이 쓰여? 야, 그만하라고. 그때였습니다. 아빠, 바람 났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어요. 저와 남편의 대화를 딸아이가 모두 들은 겁니다. 그 순간 저에게 누가 얼음물을 쏟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건 예상 밖이었는지 인상을 쓰기는 하더라고요. 어린 딸아이에게 들킨 건 지도 쪽팔리기는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애도 알게 됐잖아. 젖바나장도 유분수지 되려 본인이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완전 넋이 나갔거든요.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큰일이었으니까요. 됐고, 나는 나가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 상황에서 남편은 도망가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자식의 문제에서까지 말이죠.
저는 아이에게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저 놀라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가 되려 저를 안아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요.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릴 때면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추석날 저와 자식들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자신을 보고 싶다고 했던 장모님을 외면하고서는 그 상간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받지 않더군요. 마지막에는 꺼져 있기까지 했고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이지 않을까 싶을 만큼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큰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떤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랑 연락하지? 갑자기 네 아버지는 왜? 나 아버지 연락처 좀 알려줘.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사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만나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말이죠. 하지만 만나야 했습니다. 목적과 용건이 생겼거든요. 엄마는 의아해했지만 그래도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엄마가 떠난 뒤를 생각하고 준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네가 먼저 연락할 줄은 몰랐다. 저도 제가 아버지한테 연락을 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무슨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네가 나를 찾을 이유가 없지 않나. 맞는 말이기는 했습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제가 아버지를 찾을 일이 없기는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예전에는 외모에서 풍기는 그 분위기마저 험악하고 말을 걸기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어딘가 상당히 많이 유들유들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다 이야기해라. 뭐든 다 들어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다 들어주마. 너한테는 미안한 것도 많으니.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린 시절 엄마와 저에게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늙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안쓰럽기는커녕 이 양반도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아버지 전문 분야라서 찾아왔어요. 제 그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하신 듯 했어요. 제가 뭐 돈을 달라거나 뭔가 다른 걸 요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엄마 일 아니면 이런 일일 거라고 짐작하셨겠죠. 사람 하나를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고 싶은데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뭘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짐작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건달이었어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조폭? 뭐 그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감옥도 몇 번 들락거릴 정도로 막 사는, 그리고 지금도 막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제가 아버지를 찾아갈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어디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정말 하지 않았어요. 그 뭐 좋은 이야기라고 하겠어요. 알면 저를 무서워서 피하거나 무시하며 피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도 몰랐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남편도 그래서 그런 줄 알았고요.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남편에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누구냐? 아버지는 덤덤하게 되물으셨고 저는 제가 여태 모아온 남편의 불륜과 저를 모욕했던 대화의 내용들을 내밀었어요. 남편이요. 제가 건넨 자료들을 읽은 아버지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본인도 엄마랑 저한테 엄청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사위가 자기 딸내미한테 그러는 건 못 참아주겠나 보더라고요. 인상을 험악하게 찌푸리더니 급기야는 욕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그런 소리를 하셨으니까 말이죠. 거기에 대고 하고 싶은 말이 많기는 했지만 굳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화가 나신 채로 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복수 아닌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제 복수겠네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남편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당했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게요. 우선 아버지는 남편과 그 상간녀를 미행하는 사람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진으로 남겼어요. 당시에는 제가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한 미행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료가 모아졌다고 생각이 드셨을 때 저에게 그 자료들을 주시며 변호사 한 명을 소개해 주시더군요. 내가 아는 변호사 중에 일 제일 잘하는 놈이야. 내가 특별히 부탁 잘해놨으니까 아주 잘해줄 거다. 아는 변호사가 몇 명씩이나 되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다지 좋은 대화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말을 삼켰었던 기억이 나네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나 다른 것들은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셔서 저는 비교적 편안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게임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상간녀를 만나러 나가지 않는 날이면 하루 종일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 컴퓨터도 예전에 자기가 그걸로 일할 수 있는 게 생겼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해서 받아간 돈으로 산 좋은 컴퓨터였습니다. 저는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할 건지는 몰라도 그 안에서 남편이 사기를 당했고 그 사기를 친주제의 아버지의 아랫사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남편이 그 아버지 밑에 있는 남자와 밖에서 만나기를 요구했고 만나고서는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았다고요. 병원에 입원을 할 만큼 말이죠. 내가 합의해 줄 것 같아? 너는 이제 깜빵 들어가는 거야. 이 양아치 새끼야. 남편이 병원에 들어누워서 합의를 안 해주겠다고 난리를 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직의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병원을 찾아가서 그 앞에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벌벌 떨면서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제발 부탁인데 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누구신데요? 거기 남편이랑 만나던 여자요. 거의 울면서 전화를 한 여자는 남편과 만나던 상간녀였습니다. 제발 만나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얼굴을 보면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다시 떠오를 거고 그 두 사람이 저를 두고 낄낄거렸던 걸 다시 되새길 테니까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갔어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상간녀는 살이 빠진 건지 원래 마른 건지 완전히 기운이 다 빠진 채로 얼굴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아 보였어요. 어딘가 아픈 사람같이 보이기도 했고 무언가에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겁을 먹은 듯 행동했고 말이죠. 아버님한테 제발 용서해달라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 제발 그만하시라고 말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라는 건 다 할게요. 그 인간이랑은 진작에 헤어졌어요. 제발요. 그러면서 본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하더군요. 처음에는 회사로 알 수 없는 전화가 자꾸 와서는 그곳에서 일하는 어떤 사원이 불륜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반복되니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요. 걸려온 번호를 힘들게 알아내서 만나자고 했더니 어떤 덩치 큰 남자가 나왔다더군요. 저는 거짓말한 게 없는데요. 아니, 누구신데 제 이야기를 그렇게 막 하고 다니시냐고요. 그 여자 동생이에요? 동생이면 뭐 어쩔 건데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숨이 확 막히더라고 하더군요. 예사 인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듣기로는 저에게 형제 같은 건 없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이상했다고요. 아니, 대체 그 여자랑 무슨 관계이시길래 저한테 이러시냐고요? 고소라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고소? 그래, 해봐. 고소라는 말에 겁을 먹기는커녕 비웃으면서 하라고 변호사까지 추천해 주더랍니다. 그렇게 나오니 오히려 상간녀는 굉장히 당황한 거고요. 고소가 안 무서워요?
나 진짜 한다면 해요. 하시라니까요. 내가 뭐 그런 걸로 벌금을 한두 번 내본 것도 아니고. 나는 깜빵도 이미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인데 그런 협박이 무섭겠어요? 네? 그 말에 겁을 너무 먹어서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떴다고 말이죠.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한 끝에 자기도 심부름센터에 그 사람이 누군지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쪽 아버지가 이러고 있는 거. 네, 알아요. 제가 부탁한 일이에요. 제 그 말에 상간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저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왜요? 내가 바보 등신이라 그런 건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간녀는 그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못 살아요. 매일 집 앞에 와서 감시 중이고 따라다녀서 주변에서 저 사람 누구냐고 난리고 신고하면 다른 남자가 찾아오고 또 신고하면 다른 남자가 찾아오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 왜 그랬어요? 제 그 질문에 잠시 말을 하지 않더군요. 누군가에게 그만큼 고통을 줬으면 본인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 해봤냐고요. 그리고 고작 그 정도로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해요? 내가 입은 상처는 그보다 훨씬 큰데?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상간녀는 저를 보고 싹싹 빌면서 울더라고요. 사실 상간녀에 대한 복수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쳐 죽이고 싶은 건 제 남편이었어요. 저 여자야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 쳐도 남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인간이 한 짓은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예요? 그 상간녀가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더군요. 그런 그녀를 보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인간이랑 헤어졌다고 했죠. 다시 만나요. 라고 말이죠. 상간녀는 굉장히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런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거 나한테 다 공유해주고 빼먹을 수 있는 건 죄다 빼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차라고 할 때 차면 돼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는 안 할 건데. 아버지한테 댁 그만 괴롭히라고는 말할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면서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상간녀는 정말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남편이 뭘 먹는지까지 다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걸 아버지에게 다 전달했고요. 남편이 가는 곳마다 남편이 불륜남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유 없는 사건, 사고들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자전거가 남편을 치고 가서 넘어진다든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크지는 않아도 계속 열이 받고 화가 나는 그런 것들 말이죠. 자기 사주에 올해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사주 보러 가자던데요? 그 말을 전했더니 아버지가 어디를 데리고 가라고 주소를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주소를 상간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간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인간 완전 눈이 돌아서 구시고 부적이고 다 쓴다고 난리 났거든요. 다 알아맞혔다고. 자기 올해 재수 더럽게 없는 것도 다 한다고요. 당연하죠. 저희 아버지가 미리 섭외해둔 점쟁이였을 테니까요. 남편은 신기했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맞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은 늘 느끼는 거지만 멍청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것도 참아주면서 살았던 거죠. 결국 남편은 거액을 주고 어디서 빌리기까지 해서 구슬하고 부적을 썼다고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효과도 없을 것들이었는데 말이죠. 그 구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은 또다시 사고를 당했고 눈이 시뻘개져서는 점쟁이를 찾아갔지만 이미 그 점쟁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한 거라는 걸 알게 되고는 길길이 날뛰며 상간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더군요.
지금 헤어지자고 하세요. 이 사람 돈 안 해주면 저도 괴롭힐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헤어지라고요? 그건 그쪽이 알아서 할 일이죠. 내가 도와줄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 상간녀는 남편이 자신에게도 해코지 할 것 같다며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정말로 뻔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뭐 알아서 잘 헤어졌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당장 나와. 남편이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쌍욕을 하더군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년아, 너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내가 오늘 이야기 다 듣고 왔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해? 이게 진짜...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팔을 번쩍 들었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마 그 팔로 저를 내려치려 했던 거겠죠.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을 살짝 떴습니다. 야, 너 뭐야? 저를 내려치려던 남편의 손을 누군가가 잡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붙여둔 사람이구나. 다행이다.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 같아요. 너? 지나가던 행인? 그러면 그냥 계속 지나가시지 왜 남의 일에 참견이세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패는 건 제가 또 못 보거든요. 내 마누라라고. 마누라면 패도 되냐?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어? 쓰레기? 두 사람은 소리를 질러대며 싸웠고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쓰레기. 시한부 판정받은 장모가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데도 추석날 상간녀랑 놀러간 씹새끼 아니세요?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움찔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전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알았냐는 얼굴로 그 덩치 큰 남자를 바라봤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자 주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말이 맞나 봐. 진짜 쓰레기 새끼 맞네. 나 이런 건 막장 드라마에서나 봤지 현실에도 있는 줄 몰랐네. 같은 말들 말이죠. 어떻게 알았으면? 왜? 뭐 어쩌시게?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뭔가 생각하는 듯 잠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아 하는 얼굴로 저와 그 덩치 큰 남자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어요. 니들 불륜이지? 둘이 니들 만나는 거지? 어디서 이것들이 나를 속이려고. 저와 그 덩치 큰 남자를 불륜관계로 생각하더군요. 뭐 만약 그렇다고 한들 본인이 저에게 화낼 이유는 없는 건데 말입니다. 지가 한 짓을 생각하면요. 너 미쳤니? 우리 사정 다 아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딱 나타난 것도 그렇고 이게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면 뭐란 말이야? 이게 진짜 지도 불륜하면서 나한테 욕하고 복수한다고 하고 그랬던 거야? 퍽 억울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비웃음이요. 제가 그렇게 웃자 남편이 더 약이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욕하더군요. 야, 너 진짜 뒤지고 싶어? 웃어? 그때였어요. 누가 누굴 죽여? 그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마 그 덩치 큰 아버지의 부하 직원이 아버지에게 연락한 거겠죠. 아버지는 아우라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인상이 세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동안 그런 기운 같은 게 쌓인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분위기가 딱 있었어요. 형님, 오셨습니까? 덩치 큰 남자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의 눈은 더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기는 했겠죠. 알고 있는 저도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진짜인가 했으니까요. 댁은 누구신데요? 남편이 아버지의 그 위압감에 눌려 말을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 아버지 되네만. 이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입이 떡 하고 벌어졌습니다. 아마 놀라기는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한 뒤에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집안에 아버지의 흔적이 지나치게 없는 걸 언젠가 한번 궁금해했던 적이 있지만 말입니다. 아버지라니,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며?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잠시 저를 보더군요. 뭐 실망한 얼굴이나 슬퍼하는 얼굴은 아니기는 했어요.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얼굴이었지 말입니다. 뭐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건 받아들여야 하긴 했습니다. 내가 젊어서 아내와 딸아이한테 잘못한 게 워낙 많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는 일이다 보니 딸애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 것도 이해는 가는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뭘 보냐는 얼굴로 바라봤고요. 제 반응으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을 남편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하시는 일이 뭔데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덩치 큰 남자가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이는 것과 자신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듯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말, 그리고 그 무엇보다 풍기는 분위기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하지. 술 장사도 하고 돈놀이도 좀 하고 그리고 가끔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한 게 있는 사람들 손봐주러 다니기도 하고. 건달이라는 이야기를 참 우아하게 돌려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던 것 같아요. 술 장사, 돈놀이요? 남편이 뭔가를 알아차린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는 그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으니 그나마 찔러도 피라도 나올 것 같은 저를 바라본 거겠죠. 저는 그래줄 용의가 전혀 없었지만 말이죠.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했어. 제 그 말에 남편이 가만히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고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가만두지 말라는 부탁. 그간 너한테 일어났던 모든 일은 다 내 부탁 때문에 생긴 일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거고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이 없으니까.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 뭔가를 계속해서 저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가 떡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듯 눈치만 보며 입만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다 돌아섰어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저는 이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랑 더 이상 제 눈앞에만 안 보이면 되니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르며 다가오는 듯 했지만 곧 그 덩치 큰 남자의 손에 붙잡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동안 남편의 소식을 들은 적은 없었어요. 죽었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일이 있었으면 저에게도 연락이 왔겠거니 싶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가 정말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셨거든요. 남편과 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는 분위기로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헤어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지막 가시는 길에 불효 아닌 불효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럴수록 남편이 미워졌고요. 그날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정말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음이었거든요. 저는 아직 엄마를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야기 들었다. 의자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가와서는 말을 걸었어요. 네 엄마가 나한테 부탁하더구나. 혹시 살면서 부모로서 해줘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너를 잘 부탁한다고.
저 알아서 잘해요. 그니까 그러실 거 없어요. 아버지 도움은 그거 하나만으로 족하니까.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가만히 듣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그간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라는 질문 말이죠.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을 하더군요. 그냥 앞으로는 더 이상 너를 귀찮게 할 일이 없을 거다. 이혼도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합의해 줄 거고. 다행히 죽지는 않은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로 됐다, 뭐 알아서 잘하셨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로 겁을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아예 서울을 떠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이나 다른 재산들은 다 제 앞으로 넘긴 뒤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서 두고 말이죠. 저와 남편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남편의 그 이후 소식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뭐 어딘가에서 또 찌질하게 살고 있겠죠. 그 남자가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엄마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를 잃는다는 고통이 이 정도의 고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엄마의 장례는 아버지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알아서 깔끔하게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부의금을 보내겠다며 제 계좌를 물어보더군요. 아버지가요.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20억? 그런데 제 계좌로 들어온 금액은 20억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전화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내 부의금까지 포함이다. 내가 그간 네 엄마한테 못한 게 많아서 많이 넣었어.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바꿔라. 깨끗하게 번 돈은 아닐 거고 찝찝한 구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받기로 했어요. 엄마의 부의금이라는 말이 뭔가 와닿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는 앞으로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게 걱정이 되기는 했었는데 그 걱정을 덜 수 있기도 했고 말이죠. 그 이후로 아버지는 한 번도 연락해 오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없고요. 뭐 이렇게 지내겠죠.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한번 연락이 올 테고요. 마지막에는 옆에 있어드릴 생각은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너무 길고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이렇게 떠들다 보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도 있지만 새삼 제가 겪은 일이 정말 그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겪은 일인데도 가끔 정말 있었던 일인가 싶을 때도 있고 말이죠. 언젠가 이 일을 떠올려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되는 날이 오겠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망고에 진리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꽤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고 아직도 그 고개들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솟아날 구멍이 있어서 나름 잘 딛고 왔는데 저를 비롯해서 인생사라는 건 왜 이리 구슬픈 걸까요? 늘상 혼자 생각만 하다가 새삼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동생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쯤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나중에 제가 가정을 이룰 때 그 부분이 특히 가슴 아리게 느껴졌는데요.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버려졌고 고아원에서 지금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몇 선생님들의 손을 거쳐 자라나게 되었어요. 아마 멀쩡한 가정에서 자라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당시 고아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보내는 일상은 생각보다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매번 음식이 모자랐고 옷도 물려받고 비어있는 시간 동안 원장이 주는 부업들을 하며 매우 고달프고 배고프게 보냈어요.
예쁘장하고 말끔하게 생긴 아이들만 편애하고 행색이 초라했던 저와 동생을 매번 차별하기 일쑤였던 고아원의 생활이 너무 싫었고 결국 거리를 배회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일생 절대 그래선 안 되는 선택을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당시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지만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이었는데요. 저희 같은 고아들만 노리고 있던 소매치기 일당 형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이었어요. 다소 험상궂은 인상에 매서운 눈빛으로 우리를 부르는 그들이 무섭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 발로 들어가 꼬여들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너네 이거 못 먹어봤지? 이리 와봐. 내가 줄게. 한쪽 눈이 심하게 어그러진 형이 우리를 부르면서 한 손에는 크림빵을 잡고 흔드는 것이었어요. 늘상 고아원에 좋은 손님이 올 때마다 주고 가셨지만 원장 가족들과 몇몇 아이들만 불러서 먹이고 저희는 구경만 해보았던 크림빵이었어요.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따라가게 되었죠. 크림빵으로 그렇게 발을 들인 곳이었습니다. 소매치기 일당 형들 옆에 붙어 지내는 건 지금 생각해도 참 시린 날이었습니다. 때론 붙잡혀서 얻어맞기도 하며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중 어떤 형은 손이 참 매워서 그 형 눈만 봐도 무서웠는데 어느 날 제게 다정하게 말을 걸더군요. 이제부터 철이가 소매치기 가르쳐줄 거니까 잘 배워. 잘 배우면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어. 무서워서 웅크리고 울고 있는 저와 동생에게 뒤쪽에 서 있던 철이 형이라는 사람이 다가오더군요. 대강 이야기를 해보니 그 형도 우리처럼 고아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너무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위에 있는 무서운 형들한테 협박을 당하고 잘 수 없을 지경이 되자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온 철이 형을 따라다니면서 기술들을 몇 개 배우게 되었어요. 자, 지민이가 망을 보고 지훈이 네가 여기저기 정신없게 난리를 치는 기다. 철이 형은 무서워 보이는 얼굴이긴 했지만 목소리는 그다지 세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우리가 조금은 덜 겁나는 존재였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저는 벌벌 떨면서 망을 보고 사람들 시선을 어떻게든 끌어서 그 사이에 빠르게 훔쳐오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달아 매일 거리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동안 훔쳐서 생긴 수학들을 이 집단의 가장 위에 있는 아저씨에게 갖다 바쳐야 했어요. 얼굴 여기저기에 상처가 있고 덩치가 엄청나게 컸던 그 아저씨의 얼굴은 제 나이가 지금 50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져갈 때마다 매번 크게 호통을 치면서 못살게 굴기 일쑤였어요. 이것만 가지고 오면 어떡하냐? 나 굶어 죽으라는 거야? 더 해와 이놈들아! 아저씨는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가 오는 길가에도 저희를 내보내서 돈을 더 가져오게 했어요. 그럴 때 무서운 형들도 결국은 아이였던지라 어른의 말에 꼼짝 못하고 다시 그 짓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당연히 양심에 찔리기도 했어요. 딱 봐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은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돈을 뜯어내거나 탐할 때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동생도 날마다 자기 전엔 제게 고아원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곤 했어요. 형, 우리 도망이라도 갈까? 도망? 안 돼. 너 절대 그 얘기 형들 앞에서 꺼내면 안 돼. 알겠지? 우리한테 도망은 없어. 그럼 평생 사람들 돈 훔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동생이 도망 얘기를 꺼낸 게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비 오는 날 고열에 변변치 않은 치료 한번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제 품에 안겨 웅크리고 있을 때도 도망치고 싶단 말을 하곤 했어요. 허나 나약한 형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동생을 힘껏 끌어안아주며 눈물로 토닥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도 동생도 고아원에 있을 때를 차라리 그리워할 정도로 점점 피폐해져 갔어요. 저 역시 동생처럼 도망을 가고 싶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땐 도망을 쳤을 때 따라올 결과가 더 무서워서 차마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우리를 전담해서 가르쳐주던 철이 형이 저희가 보기 안쓰러웠는지 몇 번은 우리를 소매치기해서 빼주기도 하고 자기가 해온 걸 몰래 쥐어주기도 했어요. 형, 이거 나 줘도 되는 거야? 그냥 가져. 늘 무뚝뚝한 얼굴로 감정 없는 말을 던지곤 했지만 철이 형은 그나마 유일하게 저희가 기댈 수 있는, 저희에겐 그나마 무해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철이 형과 더 친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소매치기 집단 아저씨의 심기가 안 좋았던 날이었어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희를 부르더군요. 그날의 끔찍한 광경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온 아저씨는 저희들 벌이가 시원찮다며 가장 최근에 들어온 저와 동생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군데로 몰아놓고 사정없이 물리적 행동을 하였어요. 당시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그냥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섭게 맞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뭔가 둔탁한 게 우리를 훅 하고 덮는 게 느껴졌어요. 아저씨, 그만하시라고요. 얘네들 이러다 죽겠습니다. 쓰라린 눈을 살짝 떠서 보니 철이 형이 우리를 얼싸안고 함께 뒹굴더군요. 그날 저희를 감싸고 편히 대어준 건 철이 형뿐이었어요. 철이 형이 있었기에 저희는 그래도 큰 상처 없이 무사히 그날을 지나갈 수 있었죠. 늘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한번 저희 편이 되어준 형에게 고마움이 느껴졌고 그렇게 형과 저는 다소 끈끈한 사이가 되어갔어요. 장난으로 형에게 스승님이라는 소리를 하기도 했고 형 역시 국민학생이었던 우리가 귀여워 보였던지 진짜 형처럼 곧잘 챙겨주곤 했습니다. 가끔은 먹을 게 생기면 제 입에 쏙 넣어주기도 하고 전처럼 소매치기 행위에서 곧잘 빼주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그날을 기점으로 정말 도망을 치고 싶어 했어요. 형, 나는 도망갈 거야. 여기 너무 무서워. 장난인 줄 알았지만 어느 날 일어나 보니 동생은 정말 제 옆에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나와 동생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동생은 없었고 거리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어요. 눈에선 비척비척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옆으로 철이 형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며 같이 찾자고 말해주었어요. 사실 동생이 도망친 게 들키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인 상황이기에 형도 그걸 걱정한 것 같았어요. 동생이 도망친 게 그 아저씨의 귀에 들어가면 화살은 제게 돌아올 테니까요. 한참 찾았잖아. 말도 안 하고 가면 어떡해. 동생을 발견한 곳은 어느 낡은 식당 화장실이었어요. 배가 고팠는지 동생은 식당 쓰레기통이라도 뒤지러 들어갔다가 먹을 건 없고 너무 추워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그만 변기 위에서 깜빡 잠에 들어버렸다 하더라고요. 미안해, 형. 미안해.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단 말을 중얼거리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동생을 당장 끌고 나와 바닥으로 내팽겨치며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내 동생 하지 말라는 말까지 던졌습니다. 동생은 그 말이 또 무서웠는지 제게 다가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미안하단 말을 종알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지훈아, 지민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날씨가 추우니 얼른 돌아가야 해. 아저씨한테 걸리면 안 돼. 지민아, 형한테 업혀. 지훈아, 부축 좀 해줘. 그때 철이 형도 얼어붙은 길가를 헤매느라 꽤 지친 상태였는데
절 다독여주고 동생을 업었습니다. 철이 형은 엉엉 울며 걷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동생을 업은 상태로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니네들 데리고 나갈 거야.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엄마 아빠가 없어도 된다고, 다시는 고아인 걸 원망하지 않겠다고 막연히 속으로 되뇌이고 있던 차에 이 말이 얼마나 꿀처럼 들렸는지 모릅니다. 희망을 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 저는 형에게 계속 물어보곤 했어요. 우린 나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지훈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형은 어딘지 모르게 굳은 결심이 선 얼굴이었어요. 저도 동생도 믿을 건 형뿐이었던지라 태어난 얼굴로 소매치기 일당 속에 있으면서도 탈출할 날만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름 정도 후 우리는 어렵사리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저 녀석들 잡아! 하고 아저씨 일당들이 즉각 우리를 잡으러 뛰어나왔지만 철이 형은 호루라기를 몇 번이나 불어대며 경찰이 오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각지로 도망쳤고 반나절이 지나서야 겨우 터덜터덜 셋이 기차역에서 만나 얼싸안았어요.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으나 어린 우리가 당장 뭔가 먹고 버티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그러지 말고 어디건 가서 도움을 청해야 했는데 저희에겐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어른도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어딜 가도 쓰레기 취급을 받았고 거지 취급을 받아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너무 배가 고파 또 쓰레기통을 뒤지려 하는 거예요. 안 돼, 지민아. 너 저번에 이거 먹고 배탈 났잖아. 아무리 배고파도 이건 먹지 말자. 형, 나 너무 배고픈데. 지민아, 지훈아, 형이 먹을 거 구해올게. 요 앞에 식당 아줌마 예전에 아는 사이였어. 한번 부탁드려볼게. 형이 알던 식당 아줌마라 하니 저는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형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뒤이어 본 광경은 너무도 가슴이 아팠고 저와 동생은 조용히 못 본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엄마, 나 배가 고파서요. 뭐 아무거나 남은 오뎅 국물이라도 주면 안 돼요? 지금 나랑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아직 국민학생이에요. 너 여기 어디라고 와? 내가 여기 오지 말라 했지? 난 네 엄마 아니라 했잖아. 얼른 가. 네 아빠 오기 전에. 다시 말하지만 절대 오지 말아라. 다음에 오면 소금이라도 뿌려 쫓아버릴 테니. 떼국물이 흐르는 얼굴로 도움을 청했던 중학교 소년의 얼굴을, 아들의 얼굴을 어찌 그리 쉽게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엄마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형이 찾아간 식당 아줌마는 다름 아닌 형의 엄마였습니다. 저는 막연히 형이 우리처럼 고아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건 형이 꾸며낸 이야기였고 진짜 얘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형은 식당 아줌마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배다른 자식이었는데 그걸 숨기고 싶어하는 엄마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었어요. 형은 그날 처음으로 저희 앞에선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끄끄거리며 울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줘봤자 형의 아픔과 슬픔이 단 한 푼도 덜어지지 않을 것 같아 전 그냥 형과 함께 울어버렸습니다. 세상엔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소매치기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어. 현실은 팍팍했어요. 결국 저희는 다시 소매치기에 손을 대버렸고 배고픔을 해결해 나갔어요. 잘 곳도 딱히 없어 공중 화장실에서 자야 했지만 그래도 일단 배를 골지 않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이 있으니 전보다 좀 든든한 마음도 있었어요. 허나 그러던 중 너무나 아찔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동생 지훈이에게 망을 보게 하고 제가 여기저기 시선을 끌어당긴 다음
철이 형이 그 주변을 도는 웬 아저씨의 품을 슬쩍 하는 거였죠. 나름 익숙한 흐름이었지만 우리 모두 배고픔에 지친 상태라 어딘가 빈틈이 있었나 봅니다. 귀청이 째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주머니가 제 목을 뒤에서 확 잡는 것이었어요. 이보세요. 애네들 좀 보세요. 이것들 소매치기예요. 씩씩거리는 아줌마가 저를 잡고 있으니 철이 형도 훔친 것을 떨어뜨리고 소매치기 당한 아저씨도 눈치채고 사람들이 저희 모두를 애워싸더군요.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것들 전문이구만. 경찰서에 보내버려야겠어요. 어린 것들이 아주 못된 짓만 배웠네. 얼른 누가 신고 좀 해줘요. 죄송해요. 아저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 그랬어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자 저흰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철이 형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누군가의 신고로 결국 경찰까지 오게 되어 점점 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저와 동생을 비롯해서 철이 형도 눈동자가 심히 흔들리고 매우 불안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찰이라니. 갈수록 내 인생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내리막길로 치닫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철이 형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고 너무 놀라서 저와 동생은 일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아저씨, 제가 시킨 겁니다. 얘네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저만 처벌해 주세요. 우리가 배고프다고 형에게 울먹이며 말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품을 훔치게 된 건데 형은 모든 게 본인이 한 짓이라며 경찰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 형이 감옥에 이대로 끌려갈 줄로만 알고 엉엉 울면서 아니라 했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건 어쩐 일인지 일이 더 커지지 않고 기적처럼 풀려났던 거였어요. 하지만 풀려나도 우리에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줄인 배를 안고 거리를 돌아다녔고 점점 지쳐갔어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걸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저와 동생 형 모두 구걸을 하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서늘하긴 했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어린 저희들이 불쌍했는지 동전 몇 개를 던져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통 하나를 들고 지하철과 거리를 다니며 구걸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쯤이었을까요? 철이 형이 잠시 어디에 갔다 온다고 하더니 일주일 정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형, 이상하다. 철이 형 어딜 간다는 거지? 그러게, 내일이면 형이 와야 하는데 내일쯤은 온다고 했는데. 늘 같이 다녔던 터라 철이 형이 없으면 왠지 두렵기도 하고 형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도 형이 나타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와 동생의 불안이 짙어졌고 절망이 깊어질 쯤 어디선가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가자. 나 많이 생각했다. 너구들 이제 소매치기 하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철이 형은 한참 배가 줄인 저와 동생을 데리고 국밥집에 가서 따뜻한 국밥을 양껏 사 먹여줬어요.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데려가더니 여기를 본인이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기 아줌마 말로는 소 키우던 곳이라 안 쓴다고 한다. 집 구할 때까지 마음껏 있어도 된다 했어. 너네 없을 때 우연히 예전에 옆집에 살던 아줌마를 봤는데 아줌마가 날 알아보셔서 잠자리라도 주신다고 하더라고. 아줌마 따라다니며 집 보러 다니느라 좀 늦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철이 형을 감싸 안았고 돌아와서 너무 좋다는 낯간지런 말을 했습니다. 축축하고 냄새나는 곳이었지만 여기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때리는 아저씨나 형들도 없고 무시하는 고아원도 아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철이 형은 이뿐 아니라 어디서 이불도 얻어오고 부서지기 직전인 책상도 갖고 왔어요. 내가 너희들 공부시킬 거야.
공부 안 하면 다시 소매치기 되는 거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한다. 알겠지? 공부? 나 공부 못하는데. 난 못하는지 잘하는지도 몰라. 해본 적이 없는데.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어. 하자, 이제부터. 갑자기 공부해야 한다는 말은 황당했지만 어린 저희들은 소매치기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니 그저 무조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이 형과 셋이서 살아가는 생활은 소매치기로 살 때와 큰 차이 없이 여전히 가난하고 넉넉지 않았지만 마음은 너무 편했습니다. 철이 형 덕분이었어요. 형은 새벽같이 나가서 신문 배달을 했고 낮에는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밤에는 또 열심히 배달을 나가 저와 동생이 밥도 굶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찌든 노동으로 늘 휘청이는 몸으로 돌아오곤 했지만 전 그런 형을 보면서 아버지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형이 열심히 알아본 결과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책을 얻어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진도도 많이 느렸고 따라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 완전히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형이 일하러 간 동안 우리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거의 5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전 검정고시까지 통과했어요. 장하다. 참으로 장하다. 고생 많았어. 우리 지훈이 너무 기특하다. 검정고시에 통과한 날 앞니가 하나 없는 얼굴로 해벌쭉 웃으며 머리에서 스며나오는 땀을 닦는 철이 형의 얼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인생에 볕이 든다는 것을 처음 느꼈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늘 좌절과 멸시, 조롱이 제 유년기를 꽉 채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철이 형을 만나서 처음으로 나쁜 일이 아닌 나 자신을 잘되게 하는 무언가를 하면서 작은 성취도 느꼈고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취감을 한번 맛보고 나니 그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점점 자신감도 붙었고 그렇게 동생의 검정고시도 가르쳐가면서 저는 저대로 한 단계 더 높여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생일날은 우리끼리라도 늘 조촐하게라도 생일을 챙겼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하게 형을 챙겨주고 싶었어요. 검정고시에 통과하게 해주고 새 삶을 살아준 사람이니 보답하고자 형이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이고 저렴한 시계도 하나 샀습니다. 형이 좋아하겠지? 우리가 용돈 모았다는 거 알면 완전 감동받겠다. 얼른 형 기뻐하는 얼굴 보고 싶어. 언제 오지? 동생 역시 형이 기뻐할 얼굴만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짚혀가던 제 마음의 불씨를 완전히 불어 꺼트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형이 국밥집 배달을 마치고 이쯤이면 당연히 들어오는 시간인데 밖이 한창 어두워져서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도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 건가 싶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이윽고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이 형, 왜 안 들어오지? 형. 그렇습니다. 저와 동생에게 있어 철이 형은 형이자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온기도 사랑도 느껴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형은 부모님 그 자체였어요. 함께 보낸 5년의 시간 동안 형은 매번 힘든 몸을 끌고 들어와 지쳐 쓰러져 자기 일수였지만 그 작은 방에 셋이서 몸을 웅크리고 자는 날들은 그 어떤 따뜻한 이불과도 비교할 수 없이 포근했어요. 저는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철이 형이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안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적잖이 당황했어요. 몇 번이나 다시 마음을 되새기면서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다, 어디서 자고 오나 보다 하며 생전 없었던 일들을 억지로 상상하며
이해해 보려고 애썼지만 생일날 형이 이럴 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달력이 넘어가고 또 넘어가도록 형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되고 두 달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는 형을 보며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 몇 번을 불안함에 화도 냈다가 울기도 했던 동생은 힘겹게 한마디를 뱉더군요. 형, 우리 또 버려졌나 보다. 그지? 그 말이 너무 서글프고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아니라고 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부터가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던 것이었고 그걸 동생의 말로 다시 한번 확답받은 것이었으니까요. 난데없이 그렇게 자취를 감춰버린 형을 두고 저는 속으로 형을 많이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귀찮았다면 귀찮다고 말을 하지 그렇다고 사라져버리다니. 형이 사라진 건 저희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허나 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형의 자리를 이어 배달 일을 하면서 먹거리를 준비하고 그 와중에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따느라 여간 고생한 게 아니었어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 그간 공부만 할 수 있게 신경 써주었던 형의 고생이 얼마나 큰지 체감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왜 우리를 두고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그리움과 슬픔과 한탄이 오갔습니다. 몇 번이나 가슴속으로 형에게 물었어요. 형, 우리가 너무 염치 없이 형에게 붙어 있었나? 형, 많이 힘들었어? 우리가 잘못했다. 나도 이제 일할 수 있다. 우리에게 돌아와라, 형. 그렇게 저와 동생은 그 허름한 집에서 이어 몇 년을 더 살면서 형을 기다렸어요. 사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형이 행여나 올까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죠. 그 사이에 동생과 저는 각각 원하던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저는 근처 어른들의 추천을 받아 지역 카센터에 일을 배우러 다니게 되었는데요. 정말 슬펐던 건 철이 형이 나간 이후로 전에 없던 불안감을 심히 느낀 동생이 이제 뭘 하던 제 옆에 꼭 붙어 있으려 하더라고요. 형아는 나 안 버릴 거지?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에겐 저 못지않게 철이 형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뒤이어 검정고시에 붙은 동생을 카센터에 소개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 곳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 형제 카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첫 시작이고 무척 떨렸지만 우리 손으로 일구게 된 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성공에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으로 카센터 일을 시작했는데 저희의 성실함을 알아주신 고객분들이 카센터를 많이 찾아주시면서 이루게 된 쾌거였어요. 그래서 더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지훈 형, 그간 고생 많았다. 형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형이 나 카센터 소개시켜줘서 형 따라 열심히 할 수 있었어. 무슨 소리야 임마. 넌 뭐든 열심히 할 놈이었고 뭐든 잘 될 놈이었어. 우리 남들보다 힘든 시절 보냈지만 지금껏 잘 버텨온 것 같다. 네가 있으니 나도 버틸 수 있었고. 그날은 카센터를 처음 차리고 동생과 술을 한잔 한 날이었어요. 평소에 일이 바빠 속 얘기를 나눌 여유가 없었는데 이날만큼은 동생과 속을 터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동생도 저도 나름대로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잘 살아왔다고 서로를 격려했고 술과 함께 따뜻하게 밤을 적시고 있었죠. 그러면서 유년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자연스레 철이 형 얘기도 달려나왔어요. 철이 형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온 건 거의 20년 만이었습니다. 그리 떠나버리고 난 후 저도 동생도 성인이 된 후엔
마치 암묵적인 약속처럼 가급적 형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저 입에 풀칠하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형이 그리 사라졌던 게 상처였던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게 한때 은인 같았던 사람, 하지만 떠나버린 사람. 철이 형은 그렇게 저희에게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던지고 간 사람이었어요. 잘 살고 있겠지? 그럼 잘 살고 있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동생과 저는 별다른 대화를 하진 않았지만 오가는 대화 속에 잠시나마 철이 형에 대한 향수를 공유했습니다. 잘 살았으면, 저는 형이 정말 잘 살았으면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카센터를 열고 사람답게 살게 된 데는 그 형이 뒷바라지 해준 덕이 컸으니까요. 그때 동생이 나 사실 철이 형 수소문해볼까 생각했어. 근데 모르겠어. 용기가 안 났던 건지 생각은 해도 막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더라고. 형이 우릴 만나면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저 역시 동생과 같았습니다. 만약 형과 저희들 사이에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소식 묻고 무슨 방법을 취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결국 흥신소를 이용했어야 하는데 막상 문 앞까지 가도 벨은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동생과 형 얘기를 하다 씁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근 30여 년의 시간 동안 저도 동생도 각자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그 사이에 자식들도 낳았어요. 근거리에 살면서 자주 교류를 하면서 여전히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아이들도 열심히 키워냈는데요. 각자 가장이 되다 보니 나름의 고충도 있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가정의 온기를 지켜내겠다고 또 다른 치열함을 갖고 살았습니다. 가끔씩 동생을 만나서 가족들끼리 밥도 먹고 여행도 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정을 교류해 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이 너무나 당황스럽게 갑자기 풀려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간절했고 소원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날은 동생 가족과 갈빗집에서 만나 아이들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카센터 별개 창업 얘기를 하며 한창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규모가 커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타 지역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터라 이건 꼭 고민을 해봐야 했거든요. 그러던 중 갈빗집 입구에서 한 초라한 아저씨가 껌 바구니를 들고 힘없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요즘도 저런 사람들이 있네. 우리 어릴 때도 저렇게 껌 팔러 다니던 아저씨들이나 애들 있었잖아. 그러게 어릴 적 생각이 나네. 오래됐구만. 얘네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동생은 자기 애들 머리를 쓰다듬더군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점점 우리 테이블로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백발의 주름이 가득한 거의 노인에 가까운 얼굴이었는데 참 피로에 찌들어 보였습니다. 노인은 말이 겨우 나올까 말까한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껌 한 통 1,000원입니다. 한 통만 사주세요.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하나 사볼까 했는데 지폐를 받는 이 아저씨에게 왠지 시선이 자꾸 갔어요. 빨리 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꾸물거리나 싶어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꾸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뿐 아니라 맞은편 동생도 아저씨를 계속 쳐다보았어요. 그러다 그만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저씨의 얼굴 언저리에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 때문에 계속 시선을 뗄 수 없어 참 이상했는데 그 아저씨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로는 기억이 났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름을 입에 머금고 그 상태로 겨우 입을 때려던 차 동생이 그만 먼저 외쳐버렸죠. 철이 형? 철이 형 맞지? 저뿐 아니라 동생도 느꼈던 것이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드라마에서 부모가 오랜만에 만난 자식 얼굴을 알아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짜고 치는 거라고 생각했고 대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에겐 무섭게도 직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철이 형을 알아본 순간 속에서 알 수 없는 것이 끌어올라오면서 진정할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동생은 그만 바닥에 주저앉았고 철이 형은 도통 감을 못 잡는 얼굴로 저와 동생을 번갈아가며 보더군요.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들여다볼수록 온몸의 신경과 감이 바짝 곤두서며 저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철이 형이 맞다고요. 푹 꺼진 눈꺼풀이 다 뒤덮여 눈동자를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형이 분명 맞았고 당황해서 벌린 입 사이로 하나 빠져있는 앞니는 꼭 철이 형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형, 저 지훈입니다. 얘는 지민이고요. 형이 우리를 그렇게 먹여 살려주셨잖아요. 신문 배달하시고 구두 닦기 하면서 공부하라고요. 형, 우리 기억해요? 우리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제 가족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형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그제야 형의 눈시울이 조금씩 붉어졌고 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렇게 터져나오는 눈물을 추스리지 못한 채 엉엉 울며 계속해서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가족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철이 형과 저 동생은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겨우 묻게 되었습니다.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가슴에 두고 있었던 그 말을 비로소 입 밖에 내게 되었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냐는 거였어요. 몇 번이나 꿈을 꿨고 꿈속에서 형은 늘 답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드디어 실물로 만나본 철이 형은 씁쓸한 얼굴로 말을 잇더군요. 참말로 미안하다. 너희 기억할는지 모르겠는데 나 버린 어머니,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해봤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연락이 오길래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말도 없이 너희를 두고 멀리 내려가게 되었어. 근데 어머니의 임종을 보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새아버지가 날 무서운 얼굴로 붙잡더라. 갑자기 여동생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싫다 했는데도 계속 붙잡고 협박을 했다. 여동생이 너무 어려서 차마 니들한테 갈 수가 없었어. 결국 나는 또 그 징글징글한 국어를 하고 소매치기를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단다. 니들한테 참 부끄럽다. 그래도 니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다행이다 참으로. 나랑은 다르게 니들이라도 잘 살아서 나도 꼭 잘 산 것 같다. 저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려고 했던 형이 자신의 삶은 이렇게 피폐해져 있었다니. 듣고 정말 너무 애달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현재는 지병을 얻어서 다리 한쪽도 절개되었고 누가 봐도 노숙자인 모습으로 이렇게 껌을 팔아가며 빵과 우유 등으로 연명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의 다음 말을 듣고 저는 온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보기 좋구나. 나도 결혼했으면 이래 살 수 있었겠나 싶다. 근데 나 부탁 하나 해도 되나? 내일 밥 먹을 돈이 없다. 내 국밥 한 그릇 사서 실컷 사서 먹어보고픈데 오랜만에 만난 너희들한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돈 7,000원만 빌려줄 수 없나? 꼭 갚을게. 철이 형은 우리에게 아버지였고 가족 이상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려고 했으면서 자기는 저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그마저도 국밥 한 그릇 부탁하는 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형의 삶이 얼마나 처연했는지 얼굴에 잔뜩 늘어선 주름이나 쉰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었고 매번 우리에게 밥을 먹이려고 애썼고 밤낮 없이 일했던 형의 등은 더욱 굽어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형을 보며 저는 눈물을 닦고 동생을 보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통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몰라 동생을 불러내어 다시 한번 동생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저와 일치하더군요. 전 철이 형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받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입금을 했어요. 너희들 이게 무슨 일이 큰돈을... 형, 고마웠어요. 이거 우리 그때 먹여주고 재워준 값이에요. 크게 갚는다고 생각해줘요. 내가 니들을 등진 내가 이 큰돈을 어째 받을 수 있겠어. 형은 금액을 확인하고 저희 못지않게 엉엉 울었습니다. 금액은 타 지역의 카센터 창업을 위해 저금해둔 1억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었던 철이 형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형에게 주고 싶었어요. 가파르고 가파른 인생 속 그래도 어딘가는 뚫려있고 아직 세상을 살아가도 된다고 알려주었던 철이 형에게 우리도 그 나름의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형을 토닥이며 헤어졌어요. 이상하게 형과 헤어지고 난 뒤에 제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형의 존재를 확인하고 형에게 은혜를 갚고 나자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웠던 짐이 내려놓아진 것 같고 또 동생과도 형, 우리 정말 잘했다. 그지? 그러니까 카센터 새로 여는 것보다 철이 형 도와준 게 훨씬 값진 일 같아. 이런 대화들을 나누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가슴은 아픕니다. 저희는 이렇게 잘 되고 자식도 낳고 성공도 할 수 있었지만 형은 왜 그런 운명의 굴레 속에 들어가 그리 살아야만 했는지. 만약 시간을 되돌려 형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않았다면, 아예 몰랐다면 형의 인생은 바꿀 수 있었을지. 시간을 돌릴 수 없는 현실이 너무도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 생각들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은 형이 다시 재기할 것만을 믿고 있습니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이 마음 잊지 않을게. 우리 다시 만나자꾸나. 그땐 내가 밥을 사주고 싶구나. 철이 형. 얼마 전 형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삶의 구덩이에서 만나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던 형의 현재가 너무나 애처롭게 느껴졌지만 저희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준 형 역시 조금이라도 그 빛을 발견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형, 진심으로 잘 되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했던 유년기 시절을 밝게 비춰주어 감사했습니다.